준등증이나 준중증 환자로 상태 호전이 있거나 중증도가 낮은 환자의 경우는 비수도권으로 이송 전원하는 체계는 현재 상황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방 2개, 120명 안 하고 8분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는 건지 좀 의문스럽다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저도 그 지적에 공감합니다. 어떤 특정인을 어느 자리에 배치하고 보고 그게 관심을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정환자사를 받아보고 그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합리적으로 투명하지 않은 것인지를 보고 그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볼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 밤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대장동 의혹 검찰 전담 수사팀의 코로나19 연쇄 감염으로 한때 수사가 멈칫했었죠.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그 직전에 수사팀이 단체 회식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부장검사도 참여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의식해서인지 인원을 쪼개 2개 방에 나눠 앉았는데 명백한 위반입니다. 먼저 김다연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부근에 있는 고급 고깃집. 지난 4일 저녁 시간대에 방문 명단을 보니 605호라고 적힌 예약자 이름이 눈에 띕니다. 함께 적힌 예약 인원은 무려 22명입니다. 성함을 안 내고 중앙지검은 호실을 하신 거죠. 알고 보니 605호는 경제범죄 형사부, 그러니까 대장동 수사를 총괄하는 부장검사실 호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장검사 주도로 수사팀이 단체 회동을 한 건데 취재 결과 예약 인원 가운데 16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 10명까지인 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훌쩍 넘겨 방을 2개 잡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모인 겁니다. 방 2개, 120명 안 하고 8분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더구나 전담 수사팀장으로 대장동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김태훈 4차장 검사 역시 당시 회식 장소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고기를 먹은 다음 날 수사팀 내부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줄이 나오기 시작했고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와 수사관 등 모두 7명이 감염됐습니다. 연쇄 감염 직전에 있었던 단체 회식이 감염 확산을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회식이 부적절했던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별도 방에서 식사했고 방역당국의 조사와 후속 조치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위를 떠나 불찰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각 방에 들어간 건 10명 미만이었으니 크게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애초 20명 넘게 모이려고 한 데다 이른바 방 쪼개기까지 한 만큼 해이한 방역 의식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방역수칙 위반도 문제지만 결국 이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사안의 수사에 큰 차질을 줬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더구나 당시 이 쪼개기 회식이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이어서 나혜인 기자입니다. 대장동 수사팀원 7명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되자 서울중앙지검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별도로 자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발생 초기 16명 쪼개기 회식에 관한 수사팀의 해명은 책임 회피나 은폐에 가까웠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애초 식당 2군데를 예약하려다가 실패해 어쩔 수 없이 한 곳을 잡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거는 뭐예요? 12, 13? 이건 제 룸 번호예요. 아, 룸 번호. 이정수 지검장에겐 애초 10명 미만만 모였다고 축소 보고했다가 들통이 나자 이 지검장이 크게 화를 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수사팀의 쪼개기 회식은 정부 지침상 명백한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사적 모임 제한 수칙은 다중이용 시설에서 나눠 앉는 것과 상관없이 정해진 인원을 넘어 함께 모이는 것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역학조사에서 방역수칙 위반 지적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역학조사와 방역수칙 위반은 별도로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추후 조사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 사항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22명 예약하고 16명 정도 와서 방 2개에 나눠 앉았다. 이렇게 해서 10명, 한 방에 10명이 안 됐음에도 이런 경우에는 위법 의혹으로 보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수사팀 회식은 김만배, 남욱 두 핵심 피의자의 구속 당일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영장 기각과 남욱 변호사 석방 등으로 휘청이던 수사에 성과가 나자 회포를 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 수사팀원들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어렵게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들은 사흘 동안 조사도 못했습니다. 주임 부장검사도 확진돼 나흘 동안 자리를 비웠고 수사팀장인 차장검사도 격리한다고 사흘 휴가를 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핵심 인물들의 구속 만료는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환이 임박했다던 곽상도 전 의원은 이제 막 강제 수사를 받기 시작했고 성남시 윗선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검찰에서 조사받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곧 김만배, 남욱 2명을 기소하며 1차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검찰이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결국 대장동 의혹을 파헤쳐야 할 수사팀은 쪼개기 꼼수 회식에 대한 조사부터 받게 생겼습니다. 총리실이 검찰에 진상 파악을 지시한 가운데 회식을 주재한 부장검사는 업무에서 전격 배제됐습니다.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됐는데 당시 회식에 들어간 비용이 전액 현금으로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YTN 단독 보도 한동호 기자가 이어갑니다. 검찰 대장동 전담수사팀이 방역수칙 위반을 눈속임하기 위해 방을 나눠 쪼개기 회식을 했다는 YTN 보도. 검찰 내부에선 고급 고깃집 단체 회식비를 놓고 특수활동비가 불평등하게 지급되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YTN 취재 결과 실제로 1차 회식비는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당 측은 정확한 액수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수사팀이 현금 결제를 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금액까지 하기는 어떻게 했냐? 현금으로 결제하셨다. 카드가 아니고 현금 영수증 다 보여드렸죠. 고깃집 1차 회식에 이어 2차와 3차로도 술자리가 이어졌다는 의혹도 터져나왔지만 검찰은 저녁자리 관련 회식이 계속 이어졌는지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꼼수 회식을 했다는 논란 속에 추가 의혹도 꼬리를 물고 제기되자 결국 검찰은 회식을 주재한 대장동 수사팀 부장검사를 전격 경질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코로나19 방역지침 논란과 관련해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하고 정용환 반부패 강력수사 1부장을 대체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도 즉각 중앙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라는 국무총리실 지시가 법무부와 대검을 거쳐 중앙지검으로 내려온 겁니다. 대검 관계자는 회식 당일 참석 인원과 시각, 장소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해둔 상태라며 진상 파악이 완료되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할 서울 서초구청 역시 회식 장소와 자리 횟수, 거짓 진술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역학조사에 대해서는 전부 비공개가 맞고요.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일단은 사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쪼개기 회식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검찰은 오는 22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기소하면서 1차 수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YTN 한동호입니다. 네, 한동호 기자까지 단독 보도 내용 쭉 보셨고요. 잠시 뒤엔 이 쪼개기 회식으로 수사가 흔들리고 있는 대장동 의혹과 함께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까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대선 전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을 뒷받침하는 당 차원의 주장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또 배우자, 장모를 향해서 가족 사기단이라며 전면 공격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말로만 특검을 외치지 말고 당장 논의에 착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철회를 적극 방어했습니다. 남는 세금으로 지급할 수는 있지만 절차상 무리가 생겨 중단한 거라며 내년에 재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세입이 부족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현재 예산 회계상 여러 가지 절차상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이고, 특검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혀 부담을 덜어낸 만큼 태세를 전환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가족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일가족 전체가 이렇게 많은 부정부패와 비리 의혹에 휩싸인 사례는 한국 정치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가족 사기단이라는 말이 있는데 조금도 과하지 않습니다. 윤 후보가 주임 검사를 맡았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도 특검에 포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특검을 하라면서도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참고인들은 누구를 소환하면 그 사람의 범죄를 다 알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국민학교 애들한테 얘기해도 먹히지 않는 얘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면 안 되죠. 국민의힘도 이재명 후보가 통 크게 양보한 것처럼 위장하지만 정작 민주당은 특검 논의에 임하지 않고 있다며 지원 전략을 중단하고 즉각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 역시 아니면 말고식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다 벽에 막혀 돌아선 만큼 사과가 먼저란 입장입니다.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태도를 돌변한 것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정 운영을 거의 보름 동안 마비시킨 죄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 마땅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입장 선회로 손실보상 중심의 지원, 그리고 특검 실시라는 명제에는 여야 모두 동의한 듯 보이지만 강론에선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한 발 물러나면서 그렇다면 그 재원으로 쓰려고 했던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심입니다. 네, 기획재정부가 예측을 잘못한 올해 더 들어오는 세금 19조 원을 말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접으며 이제 초과세수 19조 원은 정부 계획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앞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부족한 돈과 보상 제외업종 추가 지원을 위해 더 들어온 세금을 쓰겠다고 밝힌 상황. 세수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거 1조 4천억을 더 땡겨서 한 4, 5천억 정도를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2차 추경 대비 초과세수 19조 원을 모두 정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40% 정도는 교부금으로 지방에 가고 여기서 공적자금 상환기금과 국가채무 상환액을 빼면 남는 돈은 5조 6천억 원 수준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인데 우선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는 데 1조 4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보상금 2조 4천억 원 가운데 현재 확보된 재원이 1조 원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남은 돈은 손실보상 대상에 빠진 업종 지원 등에 쓰인 뒤 올해 더 이상의 추경이 없다면 내년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추경을 하기는 금년에 집행하기 위한 추경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물리적 시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정부는 다음 주 초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초과세수 사용처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이른바 메타버스를 타고 이번엔 충청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역시 청년을 화두로 바닥 민심 곳곳으로 훑었는데 쇄신론이 잇따르고 있는 선거대책위원회를 두곤 혁신 대책을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른바 메타버스가 부산, 울산, 경남에 이어 이번엔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즉석 게임장에 청년 게이머들과 나란히 앉은 이 후보. 아들과 겨루던 실력을 발휘해보겠다며 청년층과의 공감대 확장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게임을 아무 데서나
임시로 시설을 설치해서 하시면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앞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찾은 자리에서도 역시 주인공은 청년 연구원들이었습니다. 우선 MZ세대라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각자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인건비 걱정 없이 계속 연구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 현장의 연구원들을 믿어줘야 되고 연구기관들을 믿어주고 또 실적이 아니라 열심히 했으면 그 자체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의 공기업과 공공기관 200여 곳을 지방으로 옮기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대전 시내에서 청년들을 만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간 이재명 후보는 쇄신론이 분출하고 있는 선거대책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직접 혁신적인 대책을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민하게, 신속하게, 또 과감하게 또 할 일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느리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는 건지 좀 의문스럽다.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저도 그 지적에 공감합니다. 또 인물은 괜찮은데 민주당이 싫다, 부족하다는 분들이 꽤 있다며 이런 분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대위 쇄신론과 함께 지지율 정체를 돌파하기 위한 이재명 후보의 바닥 민심 다지기 행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원 공략 첫날 대전에서 청년들과 만난 이 후보는 남은 이틀 충남과 충북을 찾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국민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됐다며 정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합의를 이뤄가고 있다는 윤 후보의 설명이 무색하게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공개 비판을 받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만나며 외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총장 시절 만났던 친분을 과시하며 동시에 당시 문재인 정부의 핍박을 다시금 상기시켰습니다. 저녁 약속을 했다가 본국에서 또 중요한 손님이 오시고 저 역시도 또 징계받느라고 오늘 후보님 내가 대사 부르니까 다들 뭐 가고 싶다고 대사관에서 말씀드려서 SNS를 통해서도 문재인 정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해 잘못 없는 국민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떠안게 됐던 겁니다. 제도 개편을 공약하며 세금 폭등의 사슬을 끊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선대위 구성은 난항입니다. 권성동 사무총장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원톱 체제를 거듭 확인하며 합의를 이뤄가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이견은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잘 해소되고 있고 또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작 김종인 전 위원장은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영입에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냈습니다. 과거의 인연이나 친소관계에 매달리지 말고 냉정해지라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표를 극대화시킬 거냐는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야지 어떤 특정인을 어느 자리에 배치하고 뭐고 거기에 관심을 둬서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윤 후보의 통합 선대위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김병준 위원장님은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김한길 대표님은 여러 가지로 좀 고민 중이신데 그래도 도와주시지 않을까. 대신 김 전 위원장의 제안대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를 후보 직속기구로 둔다는 계획입니다. 2030 세대의 공략을 위한 미래를 생각하는 청년위원회 구성에도 뜻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대위 인선 발표를 예고하고 원만한 조율을 강조하고 있지만 윤석열 후보의 숙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연일 3,000명대, 위중증 환자도 여전히 증가세입니다. 정부는 전담병원을 추가 지정하면서 병상 확보에 계속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정부의 대책들 이동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3,000명을 넘긴 가운데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수도권 병상은 80% 가까이 찼습니다. 서울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3%, 경기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평균은 78.2%입니다. 수도권 병상이 부족해 하루 이상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기다리는 사람도 하루 사이 100여 명 늘어 520명에 이릅니다. 이처럼 수도권 병상 부족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행정명령에 따른 병상 확보를 서두르는 한편 거점 전담병원 3곳과 감염병 전담병원 4곳을 추가로 지정해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행정명령 외에도 전담병원들을 추가 지정하여 670여 개의 전담병원 병상도 추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둘째, 중증 환자 중심으로 병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을 통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에 이송 가능한 비수도권 지역 병원에 수도권 환자를 배정해 의료 대응 여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준등증이나 준중증 환자로 상태 호전이 있거나 중증도가 낮은 환자의 경우는 비수도권으로 이송 전환하는 체계는 현재 상황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와 함께 병상 운영 확충에 따라 필요한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숙련된 군의관과 간호사 등 의료 인력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한 추가 접종이 완료되기 전까지 접촉 면회를 당분간 중단합니다. 고령층에서 돌파 감염이 잇따르면서 요양병원 등의 집단 감염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또 신규 환자가 70세 이상이더라도 예방접종을 모두 마쳤고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있을 때는 지자체가 재택 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식당과 카페 등 영업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흥업소는 예외죠.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상대로 자정까지만 가능합니다.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YTN이 취재해봤더니 방역에 구멍이 생겼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유흥업소 홍보 문자 메시지입니다. 자정 이후에도 몰래 영업한다고 홍보합니다.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분위기를 느꼈는지 영업하지 않는다며 전화를 끊습니다. 못해요. 홍대 쪽 사람들 아예 다 안 해버리니까. 아, 그래요? 네, 저 혼자만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유흥업소 홍보 문자에 적힌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업소 관계자는 자정 이후엔 문을 닫고 불법 영업을 한다면서도 어떻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됐는지 따져 묻습니다. 11시 반이요? 네. 그때도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 닫고 하거든요. 저 모르는 번호라서 그러는데 2개씩은 성함이 좀 혹시 왜냐면 저희도 조심해야 돼서. 일상회복 1단계에서 유흥업소는 자정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흥업소 관계자는 손님 대부분이 늦은 밤과 새벽에 찾아오다 보니 영업시간 제한을 어긴 불법 영업이 오히려 더 성행하는 일종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새도 좀 손님들이 많은 편인가요? 더 많아졌죠. 분위기는 더 난리 났습니다. 뭐 어제 지금 많이 해요. 다 하고요. 선생님 이제는 벌금 별로 그렇게 안 무서워해요, 애들이. 그래요. 예, 뭐 그게 구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유흥업소도 헬스장이나 노래 연습장처럼 이용자 백신 접종 완료 확인제, 이른바 방역 패스를 의무화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업소들은 접객원과 손님들에 대한 방역 패스 절차는 물론 체온 측정 같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마저 무시하고 있어서 사실상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일상 회복의 문턱에서 더 위험한 방식으로 영업하는 불법 유흥업소들. 업소 내부에서 집단 감염이 번질 경우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가 대거 발생할 위험이 큰 만큼 방역 구멍을 메꿀 대책이 시급합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던 여성이 헤어진 전 연인에게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달 시행됐지만 여전히 범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번화가 골목으로 순찰차와 구급차가 잇따라 들어옵니다. 잠시 뒤 구급대원이 누군가를 구급차에 실어 병원으로 옮깁니다. 오피스텔에서 한 여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한 겁니다.
피해 여성은 자신의 집 바로 앞인 이곳 오피스텔 복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30대 여성 A씨의 얼굴에는 흉기로 생긴 큰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잘린 머리카락이 뱃덩어리에 이렇게 달려 있었고 가위가 아니라 이제 칼로 잘린 것 같아요. A씨는 손목에 신변 보호 장치인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습니다. 6달 전 헤어진 연인 35살 남성 B씨에게 계속 스토킹당하자 경찰의 요청에 지난 7일부터 착용한 겁니다. A씨는 경찰 권고로 지인의 집에 잠시 머물렀으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뒤 하루 만에 변을 당했습니다. 100m 이내 접근 금지하고 통신 매체 이용하지 말아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서면 경고 이렇게 3가지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이제 그 남자친구한테도 경고를 해주고. 하지만 실질적인 구속 대책 없는 서면 경고에 그쳤고 A씨 역시 당시 스마트워치를 눌렀지만 B씨의 범행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무는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달 21일 시행됐지만 법의 허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스템이 대응을 하기 이전의 상태에서 바로 결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발생을 하는데 늘 일상적인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경찰은 도망간 B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주변 CCTV를 분석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대낮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단지에 900여 가구에 갑자기 전기가 끊겨버렸습니다. 원인은 고급 승용차 한 대 때문이었는데요. 갑자기 인도로 돌진하더니 전기 공급 시설을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를 내고 바로 현장을 떠나버린 운전자를 경찰이 추적 중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사고 순간이 담긴 CCTV 화면과 함께 보도합니다. 아침 8시쯤 경기도 수원시 이목동의 아파트 단지 앞. 한 남성이 검은색 고급 승용차 운전석에 탑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나온 여성 한 명이 조수석 문을 열고 한참 얘기를 나눈 뒤 다시 단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윽고 비상 깜빡이를 켠 채 천천히 이동하는 승용차. 갑자기 인도를 향해 돌진하더니 버스 정류장 표지판을 들이받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아직도 현장에는 이 차량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는데요. 승용차는 이곳에 설치됐던 버스 정류장 표지판을 들이받은 뒤 인도 위까지 올라와 제 뒤에 있는 전기 공급 시설인 지상 개폐기와 부딪혔습니다. 사고가 나자 단지 안으로 들어갔던 여성은 불이 나게 다시 현장으로 뛰쳐갔고 남성 운전자를 부축한 채 함께 사고 현장을 유유히 떠났습니다. 그 차가 이제 받고 이제 문을 열고 저쪽 이 아파트 머릿돌 있는데 그 길로 해서 가족 여러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분이 이제 머릿돌 있는 데 쪽으로 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일대 아파트 단지 900여 세대와 주변 가로등이 30분가량 정전됐습니다. 애들이 무서워하더라고요. 갑자기 불이 안 켜지니까 물도 안 나오고 정수기 물도 안 되고 화장실 변기물도 안 되고 상당히 많이 불편했어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차량 번호를 확인해 남성 차주에게 전화했지만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운전자를 추적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올해 수능은 주요 과목이 모두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예상 점수와 많이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입시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입시 설명회에서는 대입 정보를 하나라도 더 얻으려는 수험생과 학부모들로 북적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뭐라고 조언을 할까요?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입시학원이 주최한 오프라인 입시 설명입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을 받은 사람만 참석할 수 있는데도 인파가 대거 몰렸습니다. 바뀐 수능 체제에서 문제가 까다롭게 출제된 데다 등급이나 점수를 예측하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불수능이다 보니까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달라지는 점수들이 많아서 뭔가 정확히 배치표를 받고 정확한 설명을 들어야 좀 더 정시 지원할 때 정보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현장에서 나눠준 대학 배치표와 입시 자료를 살펴보느라 분주합니다. 지금부터 12월 10일까지는 머릿속에 원점수만 기억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처음으로 문, 이과 구분 없이 치러진 이번 수능은 작년보다 대체로 어려웠다는 평가입니다. 수험생들 사이엔 불수능이란 표현이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국어와 수학에서 점수 비중이 높은 공통 과목이 어려워 체감 난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지난해에는 과목 간에만 점수를 매기면 됐었는데 이번에는 동일 과목 내에서도 선택 과목에 따라서 점수차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등급 예측 그리고 정시 지원 합격 점수 예측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입시 업체마다 예상하는 등급 예측도 모두 달라 수험생들은 대입 전략에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정시 모집에 수능 성적으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이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 점수를 너무 가대평가하지 말고 약간 보수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수능이 끝나면서 이제는 대학별 수시 전형 논술과 면접고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가채점 결과를 속단하지 말고 대학별 고사에 적극 응시하라고 조언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두 명이 예약하고 16명 정도 와서 방 2개에 나눠 앉았다. 한 방에 10명이 안 됐음에도 위법 의혹으로 보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간도 쫓기고 있고 특검하자는 분위기 속에서 전담 수사팀이 이른바 인원 쪼개기 회식으로 방역수칙 위반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장동 전담 수사팀 부장검사가 업무에서 빠졌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정점 권오수 회장이 구속이 되면서 수사의 칼날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이죠. 김건희 씨를 향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수사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약자 이름이 605호더라고요. 자, 앞서 저희 YTN 단독 보도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 그대로 이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거는 이 시간 안에 빠르게 이제 수사를 진행해서 기소할 수 있는 혐의점을 확인해야 하는 굉장히 골든타임이죠. 근데 이 시간에 방역수칙까지 위반을 해가지고 쪼개기 회식을 하고 또 쪼개기 회식하면 당연히 코로나 감염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왜 지난 일주일 동안 사실상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그랬는지가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방역수칙 위반부터 시작됐다는 면에서 이 수사의 의지와 방향성 전체에 있어가지고 수사팀 자체의 관리까지 문제가 됐다는 부분들이 나타난 점에서 굉장히 사실은 통탄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회식한 날이 4일 보름 전이잖아요. 다시 기사를 찾아봤더니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김만배 씨를 어렵게 구속을 하고 첫 소환이 있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제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음 날부터 이제 결과적으로 수사팀 7명이 확진이 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의 어떤 그 4일 이후에 좀 관련 수사들을 되짚어보면 이 영향으로 타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구속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의 방향성이 이 민간업자들이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얻는 데까지 설계와 선정 과정에서 어떠한 공적 주체들이 관여되는 비리가 있는지 소위 윗선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이것을 덮기 위한 여러 차례의 로비들 그리고 정치계와 사법계, 법조계들에도 어떤 로비를 했는지 부분들을 빨리 확인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사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시작인 거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이렇게 위험도 높은 또 방역수칙 위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확인되는 이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이 경위에 대한 보고 또한 사실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경위를 떠나서 불찰을 인정하면서 이제 수사팀이 고개를 숙이긴 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전담 수사팀 부장검사가 업무에서 배제가
됐고 또 상부에 제대로 그런 회식 자리가 확진자 나오고 나서 그런 과정들을 보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대로 보고 안 한 것도 문제인데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수사팀이 관리를 못한 책임자로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런 책임을 묻는 것의 적절성과 이 수사를 제대로 수행해가지고 기간 내에 끝내는 것의 어떤 당위성, 그런 필요성을 봤을 때는 책임을 묻는 게 더 우선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예, 지금 새롭게 이거를 안 맡고 있던 담당 부장검사가 갑자기 새롭게 책임을 맡게 되면서 이 내용들을 파악해가지고 빠르게 기소하고 접근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설령 이제 이런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기소 때까지는 관련된 내용들을 수사를 제대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엄하게 징계를 하거나 책임을 묻는 게 맞는데 지금 단계에서 안 그래도 늦어진 수사에서 책임자까지 교체된다는 거는 사실은 이게 앞으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밖에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이제 사흘 뒤에 구속 만료 이제 기소 기한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사가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남은 시간을 좀 어떻게 검찰은 수사팀은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가장 핵심적인 이번에 구속영장의 청구 사실이 된 이 민간업자들이 설계에 동원되고 설계를 자신들의 의사대로 하고 선정도 자신들이 되고 특히나 공적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와 어떤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의 부분들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것을 로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금들의 흐름이 갔는지 특히나 주목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현금으로 인출해가지고 뿌린 듯 부분들을 제외하고도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들 중에서 그런 문제 있는 돈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흐름들을 빠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두 가지 방향 모두에 대해서 사실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제 사흘 뒤에 이제 기소라든지 구속 기한 만료 시점에서 어떻게 또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지 중간 결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번 수사에서 중요한 길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쪼개기 회식 논란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검찰이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어떤 영향력을 좀 의심하는 대목도 있고요. 그래도 좀 진전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특히나 이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관련돼서 뇌물 의혹 관련돼서 네. 이분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혐의점들을 찾아가고 있는 수색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곽 전 의원 측에서는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이 구체적으로 관련된 직무를 맡지 않았고 그래서 직무 대가성이 있다라고 돈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허위다라는 식의 주장을 계속 해왔죠. 이번에 그 핵심이 된 거는 알선 수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이분은 뇌물과 조금 다른 게요. 본인이 처리하는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더라도 금융기관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런 것을 알선해가지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 알선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혐의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곽상도 전 의원이 당시 화천대유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는 맡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네. 당시에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경제적 힘 중에 하나였던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무산을 무마하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당시에 하나금융그룹의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그동안은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면은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관련된 증거들을 확인하고 알선 수재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압생 영장에 뇌물 수뢰 부분은 빠졌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또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직무를 어떤 직무를 수행했고 그 직무의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를 특정해야 하는데 곽상도 전 의원 측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당시에 자신이 화천대유와 관련된 구체적인 직무를 담당하거나 영향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역으로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아들에게 50억이나 퇴직금을 줬을까? 그런 부분들을 다른 부분으로 찾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혐의의 형량으로 보면은 네. 같은 돈을 받았다고 해도 알선 수재와 뇌물죄를 비교했을 때 뇌물죄의 형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더 중한 범죄가 없는지에 대한 수사 또한 이 알선 수재 혐의의 수사와는 별개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이제 최근 하루 이틀 사이에 추가적으로 확인된 부분이 대장동 분양업자가 남욱과 김만배 씨 쪽에 43억 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다는 부분이 한 가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데요. 돈이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43억을 건넸다. 현금으로 건넸고 일부 업자들 가운데는 이 돈이 성남시 재보선의 선거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 46억 원에 되는 돈이 43억 원에 되는 돈이 어디에 흘러들어가고 어떻게 갔는지 특히나 정치 자금이나 로비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 흐름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죠. 박영순 저 특권의 인척 회사에 100억 원이 갔다. 김만배 씨가 최근에 화천대유에서 400억 이상의 돈을 빼가지고 그중에 100억 원을 이 씨 분양대행사한테 줬는데 이 씨가 또 토목업자한테 그 관련된 돈을 줬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토목업자는 또 그 전에 이 분양대행업자에 20억을 줬다는 것인데 처음에는 이게 토목업체의 선정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합의금으로 지급된 걸로 나왔지만은 결론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이 토목업자가 준 20억 원이 일정한 로비와 부정한 청탁의 뇌물 자금으로서 공급된 것이고 그것을 폭로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의혹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봐야 하는 거는 당시에 이런 자금들이 화천대유의 직접적인 이익 말고도 뇌물로서 이루어진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정상적인 사업비로 지급된 것처럼 분양대행사, 토목공사비로 지출된 것처럼 한 금액 중에서 이런 방식으로 비자금으로 조성돼서 뇌물로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의 흐름들이 있다는 것. 이 부분들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남욱 변호사는 사업비로 썼다고 하고 있고 또 이재명 캠프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번 이 선거운동 비용 보도는 허위 사실 유포라면서 해당 언론사를 향해서 대선에서 빠지라는 반응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좀 앞으로 수사에서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어떤 게 좀 변수가 될까요? 네, 남욱 변호사가 사업비로 사용했다고 했죠. 사업비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업비로 사용을 하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부정한 목적으로 썼는가, 불법인가를 보는 게 사실은 핵심이겠죠. 네. 결국은 이제 사업비로 사용했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이것이 현금으로 건네가서 현금화된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사업비라면은 현금 돈다발로서 무엇이 지급되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업비로 사용했다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금원을 현금화한 사실이 있는지. 당시에 특정 금원을 현금화했다면은 왜 현금화해가지고 현금으로 무언가를 사용했어야 하는지 부분을 밝힘으로써 당시에 우리가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로비의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대장동 이슈 관련해서 끝으로 지금 천화동인 7호 배모 씨도 기자 출신인 배모 씨도 소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배모 씨를 통해서 검찰이 확인하고 싶은 대목은 어떤 부분입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남욱 정영학 회계사 이 두 사람은 애초부터 민간 개발부터 계속 여러 가지 로비들을 해오던 사람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근데 김만배 씨가 등장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관 업무들을 맡게 됐죠. 결국은 민간 업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공적 영역을 포섭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리들을 저지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덮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카르텔을 이용했다는 전체 얼개에 있어가지고 이 두 사람들을 연결한 이 두 존재들이 연결한 배모 씨는 어찌 보면은 당시에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원했던 니즈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것이고요. 김만배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 구조, 이 핵심적인 인물들 사이의 구조에 있어서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에 대한 수사나 소환이 이렇게 늦어졌다는 것도 사실 이 사건 수사가 굉장히 더디고 이 부분에 대한 연결고리들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이번 주 들어 새로운 좀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관련자들과 권오수 회장이 이제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점에선 어떻게 좀 전개가 될까요? 네, 일단은 과거에 논쟁이 벌어졌을 때는 주가 조작 자체가 없었다 이런 항변들이 있었죠. 근데 적어도 지금 여러 소위 말해서 선수라고 불려오는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던 사람들의 구속과 기소까지 이루어졌고요. 특히 권오수 회장에 대한 구속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즉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주가 조작의 정황과 객관적인 사실관계들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기서 지금 김건희 씨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주가 조작에 동원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이모 씨에게 계좌를 맡긴 사실. 네. 자신의 계좌를 맡긴 사실 자체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그렇죠? 이른바 이거는 선수라고 부인하고 있지는 불리는 않습니다. 이모 씨. 예.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 이모 씨가 주가 조작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면서 돈을 공급하고 수익을 얻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공범 관계가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이 이모 씨에게 관련된 계좌를 맡겼을 뿐만이 아니라
권오수 회장과 이 김건희 씨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 씨와의 여러 가지 그 전후에 있는 거래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즉 주가 조작의 선수라고 불리는 이 씨와 주가 조작으로서 관련된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한 회사의 대표인 권오수 회장 양쪽과 모두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을 수사를 하는 것이고요. 결국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이모 씨한테 계좌를 맡기면서 어떤 목적으로 맡기고 어떤 것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수익을 얻거나 얻지 않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그 전후에 이루어진 권오수 회장과 도이치모터스 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김건희 씨 쪽의 거래가 이 계좌를 맡긴 것과 이 자금을 공급한 것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의 한 갈래로 그 과정에서 통정매매라고 하더라고요. 통정매매가 좀 의심되는 대목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시세 조종과 조작 행위 이런 주가 조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허위의 통장 매매들, 가장의 거래들을 만들어 가지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일단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김건희 씨와 최모 씨, 김건희 씨와 최 씨가 사실은 거래를 계속한 내용들이 나타난 부분들이 있고요. 네, 윤 후보의 장모 그렇죠. 최모 씨. 예. 그러면 이제 모녀지간에 사실은 주식 거래를 계속적으로 할 이유는 특별한 건 없겠죠. 네. 특히나 만약에 이거를 누군가 A라는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두 사람의 소위 말해서 계정을 다 빌려주고 이렇게 거래를 만들게 했다면은 두 사람 사이에 허위 가장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일정한 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거래가 왜 이루어졌고 구체적으로 누가 실행을 했고 혹여 이것을 한 사람이 주가 조작이라는 목적을 이유로 해서 두 사람의 계정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와 사실 규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 이런 의혹에 대해서 윤 후보 측은 주식 계좌를 이 씨에게 맡겼다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이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일부 주식 계좌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야 하는 거는 일단 그 계좌의 그 내용에서 손해를 본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은요. 시점을 더 넓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 계좌를 맡기고 계좌를 회수한 시점에는 특별한 수익을 본 건 없는데 만약에 그 이후에 권오수 회장 혹은 도이치모터스와 거래를 하면서 굉장히 큰 차액을 거두는 이익을 거둔 것들이 있다. 가령 이제 대표적으로 요즘에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장외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 관련된 주식을 매수하고 금방 팔아가지고 굉장히 큰 차익을 거둔 이런 이상 거래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 스코프를 좁힌 이 계좌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전후의 사정이 이 거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일관된 의사로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좌 내역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전에 도이치모터스와의 거래 내용 관련된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김건희 씨 이번 주가 조작 의혹에서 전주로 참여했다 이렇게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씨가 구속된 만큼 그 선수 이 씨가 구속된 만큼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도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까로 관심이 좀 이어지는데 어느 시점에 좀 소환 조사가 검토될까요? 네, 결국은 이 씨의 소환 조사 그리고 이 씨의 소환 조사 내용과 또 권오수 회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들이 결합돼서 어느 정도 관련된 내용들이 최종적으로 정리됐을 때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럼 그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좀 지켜보고 나서 그렇습니다. 또 검토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예. 지금 의혹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의혹과 문제 제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최종적으로 잘 확보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핵심적으로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이 무르익기 전에 소환부터 하는 것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소환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소환을 한다면 김건희 씨를 상대로는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할까요? 바로 이제 그 지점입니다. 지금 여기서 의혹이 제기되는 가장 큰 부분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이 있었는가 이 부분은 예전에는 이제 논쟁적이었다면 이제는 네.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된 상태로서 영장이 청구되고 기소가 됐다라고 본다면은 이 주가 조작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계좌를 맡았던 이 씨와 거래를 했고 그리고 권오수 회장 쪽과도 도이치모터스와도 거래를 했고 이 두 양쪽 당사자를 다 알고 있고 전후에 거래를 했던 것이 어떤 연관성 속으로 만났는지 각각의 경우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각 경우가 만약에 합리적으로 그 거래를 한 것들이 인정이 되기 어렵다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 것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과 함께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까지 다뤄봤는데 나오셨으니까 어제 있었던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좀 내용도 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도 보셨죠? 사실 층간소음 뉴스는 워낙 반향이 좀 큰 뉴스이기도 한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지금 경찰관이 이 자리를 이탈하면서 논란이 더 불거지고 있거든요. 피해자 가족 입장을 한번 듣고 나서 또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니까 계속 경찰을
시간 다 된다고 연락이 오고 그 생각 얼마나 좋지. 왜 나중에 신경 써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층에 사는 남성이 딸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부인은 중상을 입었다. 사실 상당히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 사안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처절한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력을 사실은 웬만해서는 층간소음으로 다툼을 벌인다고 경찰이 출동을 안 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고 무엇보다도 현장에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로서는 당장 위급한 신체 생명 침해들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네. 그 상황에서 사실 현장을 이탈해가지고 오히려 방치했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범죄에 가까운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일단은 유가족 이제 관련돼서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해서 이제 빨리 이제 관련된 것들이 회복되기를 저희 기대를 하고 또 이 과정에 있어서 경찰이 왜 관련된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는지 현재 복무 규정이라든지 관련자가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진상조사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 3층에 있던 경찰은 오히려 1층으로 좀 뛰어내려왔다고 하고 1층에 있던 경찰은 문이 닫혀서 올라가지 못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만약에 시간을 돌려서 지금 부실 대응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제대로 된 대응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네, 경찰로서는 당장 현장에서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는 네. 총기나 테이저건 등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자를 제압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장에 당시 거기서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이탈한다는 건 말이 되질 않고요. 굳이 필요하다면 무선 장비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했어야 하고 일단은 당시의 피의자 당시에 이제 가해자를 제압하는 것부터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로 구조 요청을 해서 지원 요청을 해야 하고 무선 통신 장비를 쓸 수가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피해자를 데리고 나갔어야죠. 피해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일단은 보호하면서 나갔어야 하고 그리고 요청을 한다면은 그 상황에서 진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진입로도 확보했어야 하는 겁니다. 네. 그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않고 갔다는 거. 사실은 정말 도움을 요청해서 간 것인지 아니면은 자신의 책임을 피해 가지고 자신만을 지키기 위해 간 것인지 굉장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네. 당시에 이런 경우에 대응 매뉴얼들 자체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 남편분이 비명을 듣고 뛰어 올라가서 피의자를 제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피해자분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상황이고 인천경찰청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대응이 잘못됐다고 철저한 감찰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뭐 징계라든지 추후 방향이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이다. 이 정도면 직무를 심각하게 유기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형사처벌 사안으로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나 층간소음 관련돼서 경찰까지 충돌했을 경우에 경찰들이 현장에서 좀 인식을 엄중하게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 생명 침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의 출동을 요청할 정도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특히나 가해 우려가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꼭 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조치들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 자체가 이 부분을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에 있어가지고는 인천경찰청뿐만 아니라 모든 경찰에 있어가지고 관련된 매뉴얼들을 새롭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이번 사건 피해자 목소리 중에 계속 경찰을 했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던지라는 말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When I was first introduced to the property and the guy who introduced me tells me about, this dog Gunther who purchased Madonna's home, I'm like, what are you talking about? Gunther, what? And then I got to know Gunther, I got to know his handlers. Go ahead, get on your bed. Go on. As you've seen, his doggy bed is beautiful and has a gorgeous view, so he seems pretty relaxed when he's there.
금융감독원이 은행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해 가파른 대출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은행권은 물론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시장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뒤늦게 경고에 나선 겁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8개 주요 은행의 여신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가파른 대출금리 상승세가 논란이 되자 금융감독원이 대출금리 산정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 소집한 겁니다. 은행의 예대금리 운영 현황을 함께 점검해보고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크게 뛰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지난 6월 말 2.75%에서 지난달 3.42%로 신용대출은 2.84%에서 3.45%로 각각 올랐습니다. 반면 예금금리는 대출금리 상승폭에 미치지 못해 은행이 이자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리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은행의 가격 결정과 운영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도 이에 공감하며 예대금리 산정 운영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함께 고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더 많은 금융소비자가 금리 인하 요구권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산정한 사를 받아보고 그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합리적으로 투명하지 않은 것인지를 보고 그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볼 것입니다. 하루 전만 해도 금감원은 대출금리 급등이 가계부채 정책 때문이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중거금리 상승 탓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은행권 이자 수익이 늘어난 것도 예대 금리 차가 커져서가 아니라 가계대출 규모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금융당국이 시장에 개입하는 건 어렵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논란이 식지 않자 입장을 바꿔 뒤늦게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이미 치솟은 대출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금융당국이 일관되고도 보다 확실한 태도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폭등이 주요 이유인데 소비자의 부담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휘발유 1,275원, 경유 1,075원. 지난해 이맘때 주유소 가격입니다. 1년이 지난 현재 가격은 휘발유 1,677원, 경유 1,477원. 그나마 최근 유류세가 인하되면서 많이 내려간 가격인데도 1년 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모두 부담입니다. 한 번 채우면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해서 넣었다가 지금은 7만 원, 8만 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어차피 영업사원이니까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많이 올랐죠. 저희도 일단은 너무 올라다 보니까. 주유소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가가 저렴해가지고 다다익선으로 많은 판매량이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8.9%나 올랐습니다. 2008년 10월에 10.8%가 오른 뒤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석탄과 석유 제품이 85%나 폭등했고 금속, 화학 제품의 인상폭도 컸습니다. 농수산물 가운데는 축산물이 많이 올랐습니다. 기름값이 급등한 게 생산자 물가를 끌어올린 가장 큰 원인입니다. 게다가 수요가 살아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공급망 병목 현상까지 겹쳤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유가 오름폭이 둔화하면 상승세가 누그러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가 개선되는 추세여서 오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수준이 정점이다,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가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결국 실생활에도 부담이 빠르게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가열되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곤경에 처한 시점에 한미통상 대표가 11년 만에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미국의 무역대표부 대표가 11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미 FTA 발효 10년을 앞두고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게 표면적 이유인데 속내는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우군 확보 차원입니다.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는 앞서 일본을 방문해 미일 통상협의체 신설에 합의했습니다. 타이 대표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협력적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Korea is one of our most valued trading partners and one of our closest allies. The KORUS FTA continues to be both a reflection of that close relationship and the foundation. 우리 측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한 한미 양국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공급망과 기후변화, 백신 등 새로운 통상 문제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채널을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I hope to see the joint committee develop into a valuable platform for stronger partnership to address global challenges, including supply chains, technologies, climate change, vaccines, and a new digital trade framework. 한국은 또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수출 물량 제한 조치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사주재원 비자 체류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줄 것과 국내 항공사의 항공기 부품 무관세 수입을 위한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타이 대표는 통상장관 회담에 앞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불법 시위 주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양 위원장이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해 구속됐으며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오염수 해양 방류로 해외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있으면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쿄전력 관계자는 온라인 설명회에서 주변국의 어업에 영향을 미칠 경우 보상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해외에서 어떤 피해가 실제 발생할지 상정하기 어렵지만 신고가 있으면 이야기를 잘 듣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오염수 방류로 해외 어민 등이 피해를 주장할 경우 원인이 방류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정부가 주일 미군 주둔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온 미국의 요구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주일 미군 분담금을 늘리는 대신 증액분을 미군 기지 내 기존 경비가 아니라 공동훈련 등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출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선선한 늦가을 날씨가 함께합니다.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예년보다는 높지만 오늘보다 5도가량 낮아지며 꽤 쌀쌀하겠습니다. 반면 한낮에는 15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예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며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내일도 공기가 탁합니다. 중서부와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안개와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6도, 대전 8도, 광주 8도, 부산 10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예년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5도, 대전 17도, 광주 19도, 부산 20도로 예상됩니다. 모레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사이 전국에 비가 오겠고 이후 올가을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추위 속에 충청과 호남 지방에는 주 중반까지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